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잠깐 저희들끼리 사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상욱 작가님. 최상욱 작가님. 네, 오셨습니다. 부동산 하면 최상욱. 그렇지. 부동산 하면 최상욱이지.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전망하지만 네. 최상욱 작가님은 부동산을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국토부에 무슨 위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부동산계를 쪼물딱쪼물딱하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물 이지만 언더스탠딩에만 출연하는 세상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네, 최상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요즘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 요즘요? 네. 오늘도 목요일이어서 부동산원에서 네. 가격 전망이 나왔는데 네. 전국이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마이너스 0.2%대로, 서울도 마이너스 0.2%대.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까, 그럼? 네, 낙폭은 더 커지고 있고 물론 이런 낙폭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초 대비로는 전국이 그냥 2%대 정도의 하락이고 세종시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8%대 정도의 하락이거든요. 연초 집값 대비? 네, 지수로 집계가 되는 게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사실 거래가 많지 않아서 일부 아파트들은 막 잠실 엘스나 이런 거는 27억 갔다가 20억으로 막 빵빵 빠지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산정이 좀 보수적으로 되고 있긴 하더라도 실제로 지수는 이렇게 미세하게 빠진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작년에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재작년에도 약 14%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 한 20-25%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이게 100에서 150으로 지수가 50% 올랐으니까 미국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한국도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주택 가격이 지금 고금리 기조 하에 어쨌든 되돌림이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수치들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진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하락장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는 거의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거래가 터지려면은 보통 거래량 터지는 건 바닥에서 터지는 거고. 네,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모멘텀 구간에 터지는 거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터지기가 쉽지 않죠. 다 팔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터지나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맞아야 거래량이 터지는데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사는 사람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은 거다 이놈들아. 그런 얘기군요. 네, 맞는 말이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나오는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파는 경우도 있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상승장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량도 얘기하셔가지고 이번 9월달 거래량 통계도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더 안 됐어요, 거래가? 아파트가 전년비 거래량이 서울은 마이너스 90%더라고요. 거래량 기준으로. 전년에도 평소 비해서는 많은 거래 없었을 텐데. 아니 21년엔 거래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5개년 평균 기준으로 전년비 한 90% 빠져가지고 이게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 3분의 1 토막 났는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거래량이 그만큼 엄청나게 줄었죠. 이유는 서울 아파트를 지금 살려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고 싶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것도 하지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버티고 이게 지금 뭔가 바뀔 거야. 예를 들면 아직 우리나라도 선거가 이제 한 번 더 있으니까 또 선거도 하고 그러면 또 뭔가 더 풀어주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많다는데요? 네?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대요. 매물은 많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팔고 싶어해요, 다들. 팔고 싶어 한다. 근데 일단은 크게 제가 시장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가 애널리스트랑 하면서 2019년 말까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아기자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14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9.1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주택 공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도시 더 이상 안 짓고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푸시하겠다. 예. 그래서 재건축 규제 다 풀고요. 분상제 풀고 제초안 풀고 뭐 안전진단 완전 쉽게 해주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대출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키팩터가 수급이랑 대출인데 일단 이 두 개를 다 건드려 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때 바로 풀린 게 아니라 조금 시차를 두고 2017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가격이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만들고 또 막 뭐 세금 관련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막 했는데 이때는 주로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서 소형 주택을 막 사고 이러면서 제가 세그먼트도 그려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투자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 세그먼트가 가격 강세이고 뭐 대형은 막 약세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아기자기하다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기저에는 9.1 대책이 만들었던 전반적인 공급 부족 이 사람들 인식에 깔려 있었어 가지고요. 그냥 뭐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부동산 공급 부족하잖아. 약간 이러면서 그냥 결국에는 세그먼트만 골라 가지고 하면 되는 좀 그런 장세여서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또 불렀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평, 34평 가격이랑 40평대 가격도 되게 달랐어서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송도랑 세종시를 되게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8년에 소형 주택 가격만 너무 가다 보니까 국민주택만 주임사 등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35평 가격이랑 45평 가격이 막 달라붙었거든요. 소형 주택만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대형평 인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송도는 대형평이 많았으니까 송도 인기 하나도 없고 세종시도 대형평이 많으니까 세종이 올라간 거 2020년이지 그 전에 인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장세였었어요. 그러다가 다주택자 규제하고 주임사 규제하고 2019년부터 9.13 정책 발표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나온 용어가 똘똘한 채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다주택자 되는 것보다 한 채 제대로 사는 게 낫다. 이러면서 대형평 장이 이렇게 막 펼쳐진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 기저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어떤 큰 키팩터 위에서 정책이 놀았던 건데요. 근데 이게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3% 구독자 100만을 찍는 이제 그 유튜브 전성기 이게 코로나 국면에 그 저희들이 완전 충격적으로 제로금리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로금리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제가 또 시장 잘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급이랑 대출이 가격의 키팩터인 건 맞는데 저는 그동안에는 대출 제도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대출 한도, LTV 70이냐 50이냐 40이냐 좀 이런 것만 봤는데 이 금리가 빵으로 가버리니까 거의 0으로 가버리니까 뭐 이론상 만약에 대출을 1%에 받을 수 있다면은 3%에 5억 대출 받던 사람이 1%면 15억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구매력이 폭발을 하는데 이 폭발하는 구매력은 정책이 만들어내는 뭐 이런 풍선에 무관하게 모든 평형, 모든 지역, 모든 주택 가격을 다 밀어 올렸단 말이죠.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정도의 구매력 확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2020년에 3% 나와서 열심히 시장 전망하다가 대차에 틀려가지고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이제 고생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금리가 대폭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구매력 위축이 나타나면서 무슨 과정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격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 정확히는 그 기간에 저희는 또 심지어 임대차법도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1일부터 임대차법 바뀌면서 전세가 폭등하고 근데 전세가만 폭등해서 매매가가 올랐냐 그게 아니죠. 자체 구매력도 늘어났잖아요.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상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막 엄청난 자가랑 투자 구매력이 막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모든 평형, 모든 지역 다 올랐잖아요. 그거가 지금 정반대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원복되는 거죠. 저금리로 오른 집값 고금리로 망가진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공급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도도한 기저군요, 그러니까 금리로 만들어낸 도도한 기저. 그래서 저는 2019년 말과 2020년 이후 시장은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2020에서 2021년 2년 동안 매우 초과 상승한 그 주택 가격이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완전히 되돌림이 있는 현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연준이 하는 것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국도 케이스 쉴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2020년까지 200포인트였는데 2021년 말에 300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1.5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주택 시가총액으로만 20트릴리언 달러 상승을 한 건데 거기서 뭐 10% 빠져도 300에서 10% 빠져도 270이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부터 2020년까지 약 13년에 걸쳐서 진짜 완만하게 올라갔던 거가 2년 만에 이만큼 올라가니까 거 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런 컨셉에서 본다면은 일단 최소한 2020년 초반에 그 가격 레벨 정도는 어느 정도 와야 거기서부터 펀더멘탈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초반 가격은 지금 그럼 그 사이 얼마나 올린 건데? 신고가 내지는 전고점 대비는 얼마나 빠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도 주택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지역이 잠실이었잖아요. 잠실이 요즘에 실거래 기준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큰 가격들이 많이 찍히는데 예를 들면 잠실 엘스가 85제곱미터 34평 기준으로 신고가 27억 원에서 지금 뭐 19억 5천 20억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게 2020년 2월 가격이에요. 19억 5천이? 네. 19억에서 20억 사이가 20년 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약 25에서 30%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이제 2020 가격이니까 리즈너블하다? 거기서부터는 이견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2020년에 2019년 가격도 전반적인 공급 부족 속에서 좀 소득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확실히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막 풍선 효과를 나면서 막 어떤 부분이 좀 튀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펀더멘탈하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급 부족이랑 수요 확장이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진 않은데 2020부터는 그냥 제로금리 유동성으로 그냥 다 올라버린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게 PIR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즘 원희룡 장관님이 PIR을 얘기해 주셔서 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PIR 설명하려면 그게 뭐요 이랬는데 이제는 장관님이 PIR을 써주시니까 이제 말을 하기가 쉬워졌는데 프라이스 프라이스 투 인컴,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션인데 부동산 내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 소득 대비 몇 배. 이 쉬운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원장관님이 어쨌든 완전히 저희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3% 언더스탠딩 나왔을 때 들었던 얘기가 그 원장관님이 이용하시는 PIR은 3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 3분위 주택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5분위, 4분위, 5분위 그러니까 5개 분위가 있는데 아래 1분위는 주거복지의 대상이시고 2분위는 주거료 보조의 대상이시고 3분위부터는 주거 구매 보조의 대상이고 4분위, 5분위는 알아서 해도 되는 그 가구들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가구들, 잘 사는 가구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가구 중에서 60%가 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분위가 주택이 구입 가능한 최저 소득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근데 5분위는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5분위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사는 제일 비싼 집을 기준으로 5분위 주택이든 3분위 주택이든 PIR을 그려도 2020년까지는 그래도 플랫하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따라갔다는 거고 그렇지만 2020, 21년은 이렇게 튀어버리잖아요. PIR이. 그게 25% 튀는데요. 그 25%가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최소. 그렇죠. 적어도 오르려면 PIR은 유지하면서 올랐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을 제일 잘 버는 가구도 그 가격은 못 따라가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누가 산다는 거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5분위 가구들도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 레벨에서 그 못 따라가는데 그럼 지금 뭐 누가 살 수 있는 뭐 미국 5분위를 데리고 오나? 하여튼 중국이 오든지 중국이 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려면은
2020 언저리의 그런 가격대로 와서 그래 저거는 내가 왜냐면은 그 4분의 5분의 1 소득은 늘었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서 그래 예. 저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소득의 10배 그리고 환원은 이제 구매로 그러니까 지불로 나가는 거는 소득의 한 20% 이 정도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는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선 절대 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금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2년 만에 금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금리 상황 때문에 부풀려진 가격이 약간 되돌림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금리가 있는 도도한 수요, 막대한 수요가 뭐 그 위에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그 쫙 끌어올리는 것처럼 지금은 할 때 금리라는 큰 변화가 수요를 이렇게 억제하고 있어요. 네. 그 위에서 그럼 이제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 뭐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약간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와, 네, 진짜 제 생각이랑 정확히 일치하는데 네. 여기서 정책은 그걸 증폭시키거나 경감시킬 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공급 부족이라는 도도한 그 장강의 흐름 속에 예. 막 열심히 뭐 부동산 정책도 냈고 그리고 공급 정책은 결국 18년 9.13 일주일 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3기 신도시 발표할게요 했고 예. 2019년 2월에 첫 번째 신도시가 나왔으니까 그 14년에 9.1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만 5년이 넘는 동안에 공급 정책이 없었다가 공급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해서 이제 펀더멘탈하게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컨셉으로 그때 정책이 전환했기 때문에 2014, 19년까지 이끌었던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때 제가 먼저 공급 부족 질렀었지만 거기서부터 철회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갔었던 건데 근데 그게 지금도 비슷한데 장강의 거대한 물결은 고금리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수요 위축이죠. 예. 그리고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다시 되돌림하는 소위 그 되매기는 과정이 있는 건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입주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현저한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데가 대구와 인천 같은 데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부산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들 두 지역이 하락세가 좀 저조한 하락세가 덜한 부분이고 대구 인천은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한 그런 공급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앞으로 한 2, 3년 입주하면서 뭐 전세값부터 시작해서 다 터져 나가는 그런 시장 되는 거고요. 지금 정책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무정책의 시대입니다. 네. 좀 하다가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도 뉘앙스는 있잖아요. 뭘 하는 방향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 덕후인데 2월 25일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대통령 공약을 보자마자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와 이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플러스 등등 어마어마한 그런 게 믹싱했고 누가 이걸 쓴 거야 해서 보니까 또 김경환 전 차관부터 시작해서 막 심교원 교수님 이런 빵 나오니까 역시 부동산 빠꾸미들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서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한 달 동안 달려서 책 썼지 않습니까?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그래서 4월에 딱 냈는데 4월에 인수위했죠.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심이야 뭐야 막 약간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인수위 한 명도 그리고 국토부 몇 명 간 줄 아세요? 인수위에 국토부 한 명 갔거든요. 한 명? 한 명 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선거 쟁점 이슈였는데 한 명 갔죠. 서울시에서 2명 갔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서울시 아래다 막 이러면서 놀았단 말이죠. 지금 진심이 아닌가? 근데 5월달 되니까 이제 인수위에서 결과 발표도 해야 되고 부동산 정책 뭔가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발표 안 한다고 또 한참 하다가 원희룡 장관님 청문회 때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뭐라고 했죠? 청문회는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장관의 그 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막 뷰 얘기하셨습니다. PIR로 비싸다. 그래서 그럼 정책을 언제 발표하시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5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 그게 날짜가 8월 17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100일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8위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6.17이 있었고 한 100일 정도 되면 대책 한번 나올 만하니까 100일 때 기다려볼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 16일에 99일 차에 발표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관련해선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고 제초안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청년 주거복지 이것도 아직 안 했네. 참 진짜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마스터 플랜 내놓겠다. 마스터 플랜 쓰는 거 아시죠? 24년까지 개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신속히 24년은 수정 없이 아니 뭐 24년 뭐 1월이라고 아니면 1분기라고 박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썼잖아요. 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2월 25일에 첫 번째 공약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중에서 한 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9월 20일이 있었던 조정지역 해제가 제일 컸고 그거 말고는 원래 있었던 그런 정책들을 쓴 게 아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정책의 시대라 생각을 하죠. 그럼 앞으로 그 나왔던 인수위에 나왔던 우리 최 작가님이 책에서 열심히 쓰셨던 그런 정책들이 그 책이 안 팔려요. 그 정책을 뭐 써야지. 아니 어차피 저는 뭐 작가여서 책이 팔리는 거는 출판사가 그 이득을 보는 거니까 뭐 출판사에 죄송하게 된 일이지만 정책을 잘 안 쓰시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방향은 밝힌 거니까 앞으로는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선거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은 괜히 뭐 이렇게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을 괜히 썼다가 또 혹시 포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좀 끝나면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게. 그래서 24년 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1년은 아니 작년에 예를 들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거의 뭐 전 세계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다들 부자였잖아요.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어쨌든 24년 지금 그 질문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천진난만하게 또 재건축 초과의 환수를 대폭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을 덜컥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개정안을 냈군. 핵심 개정 사항이 4개군. 이 중에 몇 개나 통과할까? 그리고 과연 이건 통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에서 한번 기스가 나니까 두 번째 제초안법 개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얘기한 다음에 보고서 맨 마지막에 제초안법 개정 추진 예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제초안법을 개정해야지 추진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과연 제초안법이 개정될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두 번째 의욕적인 카드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4년까지 또 24년이라고 뭐 확정적으로 그럼 유리해지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무정책의 시대죠. 야 그렇구나. 야 지금까지 제가 최 작가님 본 이후로 가장 흥분한 상태. 왜 정책이 없냐? 대체 정책에 대응하는 책을 썼는데 정책이 없으니까. 야,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전 심지어 정책을 분석하려는 유튜브 채널까지 새로 팠는데 2월부터 정책 발표를 안 해가지고. 야 진짜 잘못했네 정부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책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정책이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20, 2021년 정도에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제로화 금리가 만들어내는 구매력 폭발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금리 앞에 장사 없고 금리가 중력처럼 다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수요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들 함몰해서 그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과연 조금 뭐 할 수가 있을까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키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되었고 금리의 방향.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확히 그 워딩을 하신 게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됐는데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서 갑자기 이제 또 따라가야 된다. 파월 형님이랑 저희 했어요. 한은 총재랑 또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가고 금리로 가니까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조금 펀더멘탈한 부분은 인구 가구 변화에 따라서 수급 밸런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인 또 가격 변동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지금 제 시장이 굉장히 냉각이 되면서 공급이 다시 안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도 없고 대책도 없고 내 책만 있다. 그새 라임 정하네. 야, 그새 라임 정하고 있었네.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피디님 우리 1분만 쉬었다가 좀 흥분을 가라앉고 시작하죠.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